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수 MBC 토크쇼 뉴스 앤 이슈 아나운서 이용선입니다. 지역 대학의 위기는 피해갈 수 없는 사회적 문제 가운데 하나입니다. 학령 인구 감소, 청년 인구 유출과 맞물려서 지역 대학의 위기는 곧 지역 소멸 위기로도 연결되죠. 올해만 해도 대학의 미충원 규모가 4만 명이 넘었고요. 그중에 75%가 지역 대학에서 발생했습니다. 최근 정부가 발표한 대학 교육 전략을 보면 회생이 어려운 학교는 퇴출시키려는 움직임도 일부 보이고 있습니다. 이렇게 지역 대학의 위기가 가속화되는 상황에서 현 교육의 문제점은 무엇이고 지역 대학의 경쟁력을 위한 방안은 어떤 것들이 있을지 함께 고민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이죠. 지역 대학 및 지역 균형 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최근 발의하셨습니다. 서동영 국회의원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자, 한 분 더 모셨습니다. 전 전국 국공립대 기획처장협의회 회장이신 주정민 전남대 교수 모셨습니다. 예,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자, 이렇게 오늘 두 분과 함께 1시간 동안 지역 교육에 대한 이야기들, 지역 대학에 대한 이야기들 나눠보겠습니다. 먼저 서 의원께 좀 질문을 드리면 학령 인구 감소, 수도권 집중, 지역 대학의 위기 쭉 지켜보셨지 않습니까? 예견됐던 문제이기도 하고 지역의 위기로 직결된다는 게 실감이 좀 되는 것 같아요. 어떻게 요즘 좀 느끼고 계시는지. 예. 지방 대학의 문제는 단순히 지방 교육의 문제에 그치지 않습니다. 지방 대학의 존폐 자체가 지역의 경제, 복지, 문화 다양한 분야에 엄청난 영향들을 미치고 있기 때문에요. 한 연구 결과를 보면 규모가 작은 군 단위 지역의 경우 대학 한 곳이 지역의 소득과 고용의 9% 정도를 차지한다고 합니다. 결국 지방대학의 위기는 국토 균형 발전의 측면에서도 바라봐야 되는 아주 심각한 문제라고 아니할 수 없는데요. 예. 역대 정권에서 이 문제들을 해결해 본다고 나름 여러 가지 것들을 했는데 좀 부족했었습니다. 그게 특히나 이제 국가 균형 발전 정책하고 지방대학 육성 정책이 서로 연계되지 못하고 따로따로 놀면서 어떤 효과를 발휘하지 못하고 많은 돈을 투여했음에도 불구하고 효과를 내지 못한 상태에서 지금까지 왔던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현재 상황이 어떤지에 대한 진단을 좀 먼저 해보면 좋겠습니다. 네. 주정민 교수께 좀 드리겠습니다만 지원율과 진학률 작년과 올해가 또 다르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예. 이제 이 최근에 와서 대학의 입학 경쟁률이 낮아지면서 이제 신입생 모집에 어려움을 겪는 그런 대학들이 되게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예. 저희가 이제 10여 년 전부터 이제 벚꽃 피는 순서대로 대학이 위기를 겪을 것이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해왔는데 이제 특히 올해는 이제 그게 현실화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역의 많은 대학들이 실제로 이제 입학 경쟁률이 낮아졌고요. 예. 그리고 또 이제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충원율에서도 미달되는 학교와 학과들이 대폭 늘어났습니다. 전남대도 그랬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저희 대학도 최근에 이제 저희 대학의 그 경쟁률이 보통 정시의 경우에는 6대1, 7대1 정도 됐는데 올해는 3대1 정도 됐고요. 확 줄었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충원율에 있어서도 저희가 올해 최초로 저희가 이제 정원을 다 채우지 못하는 그런 현상이 발생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게 우리 대학만의 문제가 아니고요. 전국에 있는 우리 대학과 같은 거점 국립대, 예를 들어서 경북대, 부산대 이런 대학들도 모두 이번에 신입생을 채우지 못해서 그런 대학의 어떤 위기가 현실로 다가왔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예, 일부 학생들 사이에서는 그래도 수도권의 어떤 사립대, 물론 특정 대학과 비교를 하기는 좀 뭐하겠습니다만 갈 바야 차라리 지역의 국립대를 가서 좀 장학금 혜택도 좀 받고 학비도 좀 싸게 공부를 좀 잘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기대도 있었는데 그 기대도 예전 말인가 봐요. 그러면 그것도? 네, 그렇습니다. 이제 예전에는 이제 지역에 있는 거점 대학들, 전남대, 경북대, 부산대 이런 대학들은 정말 수도권에 있는 그 유명한 사립 대학들에 비해서 훨씬 더 경쟁률이 있고 학생들이 선호하는 그런 대학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전국적인 현상이긴 합니다만은 지방에 있는 학생들이 서울을 선호하고 수도권 대학으로 가려는 그런 움직임이 많고요. 그리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지역에 있는 거점 대학들조차도 실제로 이제 지원율이 낮아지고 또 학생들을 채우지 못하는 그런 결과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전남대학교도 이럴진데 지역에 있는 사립대 그리고 전문대의 경우는 상황이 더 심각할 것 같습니다. 광양보건대, 한려대, 한영대, 제일대 등 지역에도 여러 대학들이 있습니다만 최근 신입생 충원율 서 의원께서도 좀 심각하게 보고 계시죠? 그럼요. 예. 올해 신입생 미충 규모가 4만 명 가까이 돼요. 작년에 한 2배가 넘는 수치입니다. 특히나 이제 4년제 대학 중에서 정시에서 그 정원을 채우지 못해갖고 추가 모집을 한 인원이 그 인원의 90.3%가 지방대에서 발생을 했습니다. 그 전문대 보면 이제 전남 지역 9개 전문대학의 경우 올해 신입생 입학 정원이 7,313명이었는데요.
그중에 1,166명을 채우지 못했습니다. 등록률이 81%에 그쳤고요. 이제 올해 그러니까 미충원 규모가 뭐 전국적인 현상이긴 하니까, 근데 전국의 전문대 신입생 평균 등록률이 84.4%였는데요. 전남이 81%니까 전남은 특히 많이 좀 이렇게 심각한 상황이었던 거예요. 대학 입장에서 보면 이제 신입생 미충원 문제는 아주 대학의 생존 여부를 가르는 중요한 문제입니다. 우리나라는 대학 재정에서 등록금이 차지하는 비율이 너무 커요. 네. 그러니까 학생을 못 채우면 등록금 수입이 줄어들 수밖에 없고, 그런 당장 학교 운영에 어려움이 생기고, 장기적으로는 대학의 어떤 몰락, 쇠락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는 심각한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대규모 미충원 사태가 발생한 가장 큰 원인은 물론 학령 인구 감소예요. 학령 인구가 급속도로 감소를 하고 있어서, 근데 이제 이 학령 인구가 지금 현재의 감소 추세가 2024년까지 계속된다고 합니다. 네. 그 이유는 조금 완화될 건데, 2024년하고 2021년을 비교해보면 16만 명이 준다는 거예요. 앞으로 이 문제들은 계속 갈 수밖에 없어요. 이렇게 이제 그 대학 자원들이, 입학 자원들이 부족해 있고, 앞으로도 계속 부족해져 가는 상황인데, 그나마 인구, 산업, 자본에서 모든 것들이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지방대학의 위기들은 더욱 가속화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근데 위기의 당사자는 뭐 지역민들도 계시겠습니다만 일단 1차적으로는 학교 교직원분들이 또 대상일 거고, 두 번째는 또 어떻게 보면 첫 번째라고도 할 수가 있겠습니다. 학생들일 텐데, 왜냐하면 재학생들이 받는 충격과 자부심으로 학교를 다녀왔는데 우리 학교가 미달됐대, 상당히 좀 충격으로도 와닿을 것 같거든요. 주 교수께서는 학생들의 이야기도 좀 듣고 계십니까? 어떻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이제 학생들이 대학에 진학하면은 대학생이 얼마만큼 만족하는지 이 만족도 조사도 하고요. 네. 또 우리 대학을 왜 진학했는지 이런 다양한 조사도 하고 또 상담을 합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이제 겪고 있는 여러 가지 어려움, 고통, 그리고 또 지역 대학을 선택한 이유, 이런 것들을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 이제 저희가 확인한 바에 의하면 예비 이 대학생들이죠, 고교생들이 이제 이 지역을 회피하고 수도권 대학을 선호하는 가장 큰 이유가, 이제 서울에 가면은 기회도 많고 또 누릴 문화도 많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일반적으로 우리가 서울 가면은 그 여러 가지 이제 뭐 새로운 어떤 그 학생들 입장에서 보면 아르바이트 할 수 있는 기회도 생기게 되고, 또 취업할 기회도 넓어지게 되는 거고, 다양한 사람도 만날 수 있고, 무엇보다도 이제 다양한 문화적 혜택을 누릴 수 있다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렇지만 이제 지역에서는 그런 기회가 적다는 거죠. 특히 이제 학생들이 이 수도권을 선호하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문화적 혜택, 복지 이런 데서 지역에 있으면 소외될 수밖에 없는 구조가 형성돼 있지 않냐, 이런 얘기를 많이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학생들이 이 수도권 대학을 선호할 수밖에 없는 가장 큰 이유는 아마 이제 취업에 있지 않나 생각됩니다. 그래서 누구나 이제 이 수도권 대학에 진입하면은 지역에 있는 대학에 진학하는 것보다 훨씬 더 취업의 문이 넓고 기회가 많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고, 그게 이제 우리 사회 전반에 펼쳐져 있는 이 지역 대학, 지역 사회에 대한 어떤 그 폄하, 비하 혹은 좀 부정적인 시각, 이거하고 연결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앞서 서동영 의원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 모든 것들이 수도권에 집중돼 있다 보니까 실제로 이제 전 국민이 바라보는 어떤 지역에 대한 시각, 그리고 지역 대학에 대한 시각이 굉장히 좀 잘못되어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역의 대학을 다니면 뭔가 실패하고 제대로 공부를 안 하고 경쟁에 뒤처진 학생이다, 이런 인식이 있는데, 실제로 잘 아시겠지만은 이제 꼭 그렇지만 않습니다. 지역 대학도 특히 현 정부가 들어와서 지역 인재 균형 선발, 뭐 지역 할당제 이런 것들을 통해서 지역 대학에 오면은 다양하게 취업도 잘할 수 있는 기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인식을 갖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예. 지역대학 운영의 어려움에 대한 원인 진단을 좀 해봐야겠습니다만, 학령 인구 감소가 일단 대표적이고, 수도권 집중 외에 대학의 불투명한 운영 역시도 이 경쟁력 약화 위기의 원인으로도 꼽히고 있습니다. 일부 대학의 경우에는 부실 또 불투명한 운영 때문에 비리가 만연한 곳도 있습니다. 뭐 광양보건대를 또 예를 들 수가 있겠는데, 이 질문은 서 의원께 드려야겠습니다. 예. 그동안 사립대 관련해서 비민주적인 운영, 그리고 부정 비리, 무책임한 학교법인의 운영, 뭐 이런 것들이 문제가 끊이지 않았죠. 네. 문재인 정부 들어서 이 문제를 좀 해결해 보겠다고 교육부 감사를 확대하고, 부정 비리를 저지른 구재단의 정의사 추천권을 과반 미만으로 이렇게 제한하고요. 비리 사항 먹튀방지법을 만들겠다, 이런 발표들을 쭉 하고 추진해 오고 있었고요. 교육부도 지난 2019년 12월 달에
임원 간 친족 관계를 공시하도록 한다거나 개방이사를 선임할 때 설립자 및 설립자 친족은 제외한다거나 사립대 직원을 공개 채용하도록 의무화한다거나 하는 방책들을 좀 발표를 했습니다. 이 외에도 비리 임원들이 이제 대학을 다시 복귀하는 경우가 많은데 지금 현재는 해임을 당했던 인원은 3년, 파면을 당했던 임원은 5년이 지나면 대학으로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돼 있는데 이거를 6년, 10년으로 늘리는 문제. 그다음에 그 교육부가 사립대를 책임지는 관할청으로서의 감사 역량과 기능을 확대하는 문제, 그렇게 해서 관학 유착을 차단하는 문제, 이런 문제들이 이제 종합적으로 제기되고 있었고 지금도 이러한 부분들을 관철하기 위해서 법안들이 대부분 많이 올라와 있습니다. 근데 저희가 법안 심사를 계속 합니다만 어떤 정당의 반대가 아주 심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하여튼 이것 때문에 굉장히 애를 먹고 있는데요. 계속 논의하고 지금 법안 처리를 위해서 애쓰고 있습니다. 현재. 네. 기본적인 그 생각이 달라서 그런 것입니까? 아니면은 그러니까 경쟁인데 왜 대학은 예외가 돼야 되는 것이냐? 여기에 대한 우려 때문일까요? 사학이 한국 사회에서 차지하는 비중, 그들의 기득권, 이거는 뭐 우리가 익히 아는 바잖아요. 노무현 정부 들어서 사학법 개정하겠다고 했다가 당시 박근혜 뭐 등등이 나가서 국회를 막 120일간 공전시키고 이런 사학을 기반으로 하는 기득권들이 되게 많기 때문에 네.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것들이 그렇게 만만치는 않습니다. 녹록지 않습니다. 알겠습니다. 사립대학을 바라보는 국민들의 시선이 물론 대학마다 차이는 있겠습니다만 우리 지역 경우도 비리 같은 것들을 바라보는 지역민의 눈빛은 뭐 그렇게 녹록하지는 않을 것 같은데 우선은 대학 자체에서 책임지는 모습을 보여야겠죠. 뭐 학교의 인사들로 이사를 꾸리는 등 광양보건대도 최근에 노력을 좀 하고 있습니다만 단순 계산으로는 부실대학인데 왜 살아남게 국가 예산을 지원해줘야 되는 거야? 뭐 이런 이야기들 좀 일부 있는 것 같고 대학 너무 많다. 경쟁 시대인데 다 살려야 되는 건가? 여기에 대한 질문 연장선에서 좀 드려보겠습니다. 예. 우선 이제 한국교육개발원이 교육에 관한 여론조사를 한 적이 있었는데요. 사립대학의 정부의 재정 지원을 더 해야 되느냐라고 하는 질문을 던졌더니 반대 54.3%, 반대가 더 많네요. 찬성 22.3%예요. 와우. 반대가 찬성보다 2배나 많고요. 반대 숫자가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폐교대학 대부분이 과거에 설립자와 그 친인척 중심으로 운영이 돼 왔고 그러면서 허위로 뭐 이사회를 개최한다거나 또 총장에 취임한 후에 법인 회계와 교비 회계를 부당하게 횡령한다거나 운영한다거나 하는 사례들이 너무 많았었지요. 이걸 국민들이 쭉 보고 있었던 거고 그 이런 문제들 때문에 그 정부가 사립대학에 더 추가 지원을 하는 거에 대해서 부정적 여론들이 형성된 거예요. 이건 이제 어쩔 수 없이 그 사립대학 스스로 자초한 면들이 많은데 그런데 지역사회 측면에서 보자면 그렇다고 해서 그냥 비리대학들 다 없애자라고 하는 게 그냥 그렇게 만만한 문제인가 그렇지는 않은 거예요. 능사는 또 아니니까요. 예,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지방의 대학은 단지 지방의 교육기관만이 아니라 지역 경제, 지역의 문화, 인프라에 미치는 영향들이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이 문제들을 좀 적절하게 잘 배합해서 문제를 풀어갈 수밖에 없을 겁니다. 물론 이제 학령 인구는 급속하게 줄고 대학생 수는 너무 많고 그런 상태에서 어느 정도 정리는 해야 되는데 비리대학들을 먼저 정리하자라고 하는 것도 분명히 말이 되는 이야기고 그런 측면에서 보면 이 부실한 대학의 퇴출은 피할 수 없는 길이긴 합니다만 그걸 퇴출을 위주로 하는 것보다는 재정 지원을 좀 더 강화하고 강화된 재정 지원에 대한 감독을 더 강화해서 학교 대학의 어떤 그 공공성 뭐 이런 것들을 더 강화하는 방향으로 문제를 좀 풀어야 지방 대학들이 제일 먼저 망해 나가 떨어지는 이런 현상들을 막을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알겠습니다. 예. 사립대, 국공립대 이야기는 뭐 이 정도로 마무리해보고 대학 자체 이야기를 좀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교육 지원을 정부가 대폭 늘려야 된다 이런 이야기들도 있습니다. OECD 수준으로 국가가 고등교육 재정 투자를 할 필요가 있다 이런 이야기인데 주 교수께서는 공감하십니까? 네, 그렇습니다. 실제 이제 여러 가지 통계 지표를 보면은 우리나라 그 고등교육에 지원하는 정부의 재정 지원이 이 OECD 평균에 비해서 미치지 못하는 그런 지표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제 이 고등교육 단계 공교육비의 정부 부담 비율을 보면 OECD 평균 1.1%입니다. 근데 저희는 이제 0.9%고요. 이것도 사실 이제 대학 예산이
이 서울님께서 잘 아시겠습니다만 1년에 11조 원 정도 되는데 그중에서 4조 정도가 지금 국가 장학금이거든요. 그래서 국가 장학금을 빼면은 실제로 OECD 평균의 절반도 안 된다. 뭐 이 정도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고등교육의 재원을 이렇게 이 부담하는 그런 구조를 보게 되면은 OECD 국가들의 평균 이 고등교육 단계에서 공교육비의 정부 부담률이 약 80%입니다. 근데 저희 나라에서는 16%에 불과합니다. 그러니까 OECD 국가들 평균과 완전히 반대되는 구조죠. 그래서 앞으로 정부가 OECD 평균 이상의 사실은 정부 재정 지원을 해줘야 된다. 이런 것들이 보편적인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고 아마 국회 쪽에서 이제 그런 얘기들을 계속 얘기를 해왔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우리나라가 OECD 국가 중에서도 상위 국가입니다. 그렇다면 사실은 평균보다 훨씬 더 높은 그런 재정 지원을 해줘야 되는데 그게 부족하다. 그게 이제 어떤 지표로 나타나냐면 그러다 보니까 결국 우리나라 공교육이 굉장히 이 세계적인 경쟁력을 얻는데 좀 약한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대표적으로 우리나라의 대표 대학인 서울대학이라든지 포스텍이라든지 이런 대학들이 세계 대학 평가를 보게 되면 30위권 정도에 머물고 있습니다. 최근에 더 떨어지고 있는데 이런 것들이 결국은 이제 막대한 재정을 투자해서 교육도 시키고 연구를 시키는 선진국 대학들과의 경쟁에서 뒤지고 있는 그런 지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러면 단순히 학교가 많아서 나누어지기 때문에 적은 것이 아니라 절대 투자가 부족하다 이렇게 보시는 거네요. 네, 그렇죠. 이제 이 국가적으로 부담해야 되는 특히 이제 등록금이 그동안에 2009년부터 계속 동결돼서 13년째 지금 동결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등록금 재원이 대학 재원에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재정이 충분하지 않고요. 그러면 그만큼의 어떤 국가에서 재정 지원을 해줘야 되는데 정부의 재정 지원은 항상 그 수준에서 머물러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계속 학교의 어떤 인건비라든지 시설 유지비, 학교 운영비는 올라가는데 결국은 어딘가를 줄여서 운영을 할 수밖에 없는 구조라면 결국 교육 시설이라든지 교육 프로그램에 투자를 적게 할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되다 보니까 대학 교육이 점점점 부실화될 수밖에 없는 구조를 갖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네, 서 의원님 그 주 교수께서 절대 투자가 너무 부족하다고 말씀하시는데 공감하시는지? 그건 수치로 나와 있는 거니까요. 네. 그러니까 OECD 평균이 GDP의 1.1%인데 정부는 또 우리 나름대로 하고 있는데 뭐 왜 그러냐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그 있는데. 이야기는 안 해요. 그래요? 네, 왜냐하면 이 현실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나라 고등교육의 위기 원인은 물론 학령 인구의 급격한 감소가 큰 원인이긴 합니다만 처음에 맨 처음 우리가 출발할 때 한정된 국가 재원을 이유로 해서 시장에 이걸 맡겨놨었거든요. 그래서 좀 돈 있는 사람들이 알아서 대학 만들고 그 대학 내에서는 네 알아서 해도 크게 타치하지 않겠다 뭐 이런 구도들이 좀 있었던 거고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수익자 부담 원칙이라고 하는 시장 논리 중심으로 대학 교육들이 편성이 돼 왔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 대학에서 등록금 비중이 너무 높고 그러니까 이제 학부모와 학생들의 부담은 굉장히 크고 또 이러한 상황에서 좀 등록금은 등록금대로 13년간 동결을 시켜놓으니까 대학은 되게 힘들어질 수밖에 없고 이렇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은 고등교육 재정을 더 확대하는 거예요. 국가가 더 많이 투자하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좀 뭘 보면 알 수 있냐면 초중등 교육 분야를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초중등 교육은 공공투자가 80% 이상을 차지하고 있어요. 근데 이게 지방교육재정 교부금법을 만들어 가지고요. 내국세 총액의 일정 부분을 다 초중등 교육에 사용하도록 법으로 법제화해 놓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물론 이제 내국세 세수에 따라서 조금 변동이 있는 불확정성은 있습니다만은 우리가 전체적으로 좀 경제가 커나가고 있는 구조고 여전히 이제 세수가 좀 늘어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초중등 교육의 재정은 큰 문제 없이 좀 잘 확보가 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저희 의원실에서 고등교육 재정 교부금법을 제정하려고 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학 교육 재정도 이 문제가 더욱 좀 재정이 확대되도록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에는 저도 준비를 하고 많은 분들이 공감대를 형성을 하고 있고요. 지난 5월 달에 참 오랜만에 국회 저희가 교육위원회에서 여야가 공동으로 공청회를 열었어요. 그게 고등교육 재정 확대에 관한 부분들이었습니다. 이제 그 결과 여야 모두 고등교육 재정을 더욱 확대해야 한다. 획기적으로 국가가 더 늘려야 한다라고 하는 점에 대해서는 공감대를 형성을 했고요. 다만 이제 그 방식에 대해서 조금 미세한 차이들이 있었습니다만 앞으로 그건 이제 더 논의해서 좋은 방법들을 좀 찾아내야 될 것 같아요. 네. 예, 이제 서의원께서 좋은 말씀하셨는데 특히 이제 고등교육 재정 교부금법을 제정하겠다 이건 정말 좋은 발상인 것 같습니다. 그 동안에 이제 초중고는 별도의 법이 있어서 안정적으로 재원이 확보돼서 이제 지속적으로 지원이 됐습니다만은 대학은 그러지 못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교육부가 매년 예산을 별도로 편성해서 기재부와 또 국회를 거치는 과정에서 예산이 삭감이 되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교육부가 매년 그 주로 목적성 사업에 많은 예산을 편성해서 진행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대학들이 이제 목적성 그 예산이라는 것은 그 목적에만 쓰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대학들이 일정한 예산을 받아서 대학이 자율적으로 교육 프로그램도 만들고 시설을 투자하고 이런 비용들이 안정적으로 확보가 안 된 거죠.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이제 이 고등교육재정교부법이 만들어지면은 거기에 근거해서 그렇게 대학들에게 안정적으로 이제 지원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게 좀 빨리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특히 이제 서울님께서 그 부분에 준비하고 있다 그러니까 굉장히 반갑게 생각이 됩니다. 네, 저희가 이제 이 법을 만들면서도 역시 가장 큰 저항은 아까 제가 소개해드렸던 그럼 사립대학들의 지방의 이 한계 대학들의 그 돈을 국민의 세금을 투여해야 하는 거냐 이 부분 때문에 저항들이 굉장히 심한 게 그렇죠. 현실이고요. 네. 그래서 그 사립대학의 특히 지방 사립대학의 그 운영을 좀 공평하게 공정하게 하고 회계 투명성을 강화하는 방안들을 같이 마련해 들어가지 않으면 이 고등교육재정교부법이 통과되기도 사실 쉽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두 개가 같이 가야 되는 문제라고는 생각이 들어요. 네. 네. 그 이야기를 이제 저희가 한 중반 정도 이제 전반전을 넘어선 것 같은데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각각의 역할이 다른가? 왜냐하면 대학 평가하는 주체가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뭐 교육부도 있을 수 있고 뭐 일부 뭐 신문 매체에서도 뭐 평가를 하기도 하잖아요. 뭐 외국 기관에서도 평가를 하기도 합니다. 사립대학과 국공립대학이 일단은 나뉘는 것 같고 또 서울 수도권대학과 굳이 뭐 지역 대학으로 나눈다면 각각의 역할이 어떻게 다른지에 따라서 평가를 하고 거기 평가에 따라서 뭐 재정 지원을 달리 한달지 다 공등하게 n분의 1 해서 줄 수는 없는 거잖아요. 어떤 입장이 각각 다르고 이게 좀 어려운 것 같아서 먼저 주 교수님께 이 질문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예. 이제 교육부가 여러 가지 이 예산을 지원할 때 이제 평가를 통해서 합니다. 예. 근데 이제 그 평가라는 게 우리가 보기에는 이게 수도권 대학하고 지방 대학하고 이렇게 좀 차별을 두지 않나, 뭐 또 지방 대학들이 불리한 입장에서 평가를 받지 않나 이런 생각들을 하는데 교육부도 그런 고민들을 하고 있고요. 현재 이제 여러 가지 평가들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권역을 나눠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광주 전남권, 호남권은 별도로 평가하고 수도권은 별도로 평가하고 이런 구조를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일부에서 이 바라보는 시각처럼 일률적인 잣대에서 평가를 통해서 이제 경쟁력이 있는 수도권에는 좋은 평가가 하고 좋은 또 그러다 보니까 그에 따른 재정적이 많아지고 지역은 그 반대 현상이 나타나고 이런 것들은 좀 지금 없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목적성 사업 같은 경우에는 교육부 입장에서도 이제 그 목적이 달성되도록 사업이 수행돼야 되기 때문에 그 사업을 잘 수행할 수 있는 그런 대학들을 선정하는 과정에서는 물론 전국적인 경쟁을 하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이제 그런 부분에서의 그 여러 가지 평가들을 좀 교육부가 나름대로 고민을 하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들고 이제 문제는 이제 이 교육부가 이 수도권하고 지역하고 나눠가지고 평가를 하고 재정 지원을 하지만 결국은 어찌됐든 그 예산 배분에서는 이 지역에 있는 대학들이 이 혜택을 적게 보는 구조이긴 분명하긴 합니다. 예를 들어서 BK 사업 같은 경우도 수도권에 있는 대학들은 연구시설이라든지 우수한 교수진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예산이 지원이 되고 이제 비수도권 지역은 상대적으로 적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어서 저는 이제 교육부가 이 평가를 통해서 뭔가 이 대학 예산을 지원해 주는 것들은 합리성을 갖고 있는데 그렇다면 이제 그런 맥락에서 지방 대학들이 좀 이 경쟁력을 갖도록 하는 방법으로는 지금 이제 국립대는 국립대 육성 사업이라고 그래가지고 매년 1,500원 규모의 이제 예산을 편성해서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것처럼 이 별도였던 지방 대학을 특성화시키거나 경쟁력을 갖고 있는 대학을 지원하는 그런 예산을 확보해서 지원해주는 것들이 필요하다 이런 생각들을 갖고 있습니다. 네, 이 입장에 대해서는 어떤 답변을 좀 주실까요? 우선 이제 국가가 지원을 하면서 막 줄 수는 없는 거고요. 뭔가 기준이 있어야 될 거니 그걸 이제 대학 기본 역량 진단 평가를 통해서 그 기준대로 주겠다. 이게 현재예요. 근데 이 방식에 대해서 많은 불만들이 나오고 있는 거고 가장 문제가 되는 평가 지표가 신입생 충원율하고 재학생 충원율이에요. 그러니까 신입생 충원율은 입학 정원 중에 몇 명이 들어왔냐를 가지고 평가를 해요. 재학생 충원율도 재학생 총 몇 명이어야 되는데 현재 몇 명이야를 갖고 평가를 하고요. 이게 이제 그 다른 지표들은 대학들이 각자 노력하면 어느 정도 좀 이렇게 그 개선이 가능한데 이거는 쉽게 안 돼요. 왜냐하면 지금 지역 소멸, 지방 소멸이 이야기될 정도로 지역 인구가 급속도로 줄어들고 있는 마당에 이 충원율을 채우는 게 너무 어려울 수밖에 없는 구조인 거거든요. 그래서 아까 교수님 말씀하셨던 것대로 교육부가 권역별로 이걸 한다고 하는데 권역별 평가를 가지고 이 한계가
이 다 보정이 되지가 않는 이런 상태란 말이에요. 음. 그 또 하나 이제 그 지표 평가 지표의 문제도 있고 또 하나 지금과 같은 방식이 옳은가에 대한 문제 제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국적으로 동일한 기준을 가지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평가 단위를 권역별로 하는 것일 뿐 동일한 지표를 가지고 해요. 이렇게 동일한 지표를 가지고 하는 경우 학문의 자율성, 대학교 고등교육의 다양성 이런 측면에서 문제는 없는 것인가? 이렇게 동일한 지표를 가지고 평가를 하면 대학들이 정부의 역량 진단 지표에 맞추어서 자기를 맞춰가게 돼요. 그렇다면 거의 인류화돼 버릴 가능성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문제들에 대해서 좀 심각하게 고민들을 해야 한다 이런 생각들이고요. 우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만 좀 정부의 재정 지원을 우선 좀 확대하면서 대학 운영의 투명성, 공공성 이런 것들을 더 강화해서 강력한 페널티를 주는 방식으로 그런 방식을 통해서 이게 재편에 들어가야지 지금 현재 구도를 가지고 평가 지표만 가지고 이거 풀기에는 너무 문제가 복잡해져 있는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지역 대학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는 방안과 대안 이야기들을 좀 해볼까 합니다. 근데 지금 대학들이 신입생들 그리고 재학생들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대학을 가서 내가 진리를 찾아야겠다 이런 생각보다는 취업의 등용문으로 이미 많이들 생각이 바뀐 것 같아서 그런 부분에 대한 변화는 인정을 해야 하나 말아야 되나 이런 생각도 한편으로는 하게 됩니다. 말씀하셨습니다만 또 지역에 남으면 이게 취업이 안 된다는 이유 때문에 일자리가 아무래도 서울 수도권에 몰려 있다 보니까 그런 고민들도 함께 좀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많이 좀 지역을 떠나지 않나 이야기가 되는데 서 의원께서 발의한 법안 이야기를 좀 해보면 지역대학 및 지역균형 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을 발의하셨습니다. 지역대학이 산업 맞춤형 인재를 좀 육성해야 된다. 그리고 지역에 기여할 수 있도록 뒷받침해야 하는 법이다. 이렇게 들었거든요. 자세한 설명 먼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역의 위기, 지방대학의 위기가 다 와 있는 상태 아니에요. 이 지역의 위기를 돌파하기 위한 관건은 그 지역에서 나는 아이가 그 지역에서 성장하고 교육받고 취업하여 정착하는 것일 거예요. 네. 근데 지금 대부분 이제 다 수도권으로 집중해서 가버리잖아요. 그래서 그러면 이걸 어떻게 풀어낼 것이냐의 문제에 대해서 지역 대학, 지방 정부, 그리고 지역의 기업들이 같이 협력해서 이 문제를 풀 수밖에 없겠다. 이런 생각인 거고 이걸 하는 사업이 지금 교육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지역의 핵심 플랫폼 사업입니다. 지자체하고 지역의 대학들이 협력해서 협력체제를 구축해서 우수 인재를 양성하고 발굴하고 그렇게 해서 취업하고 정착시키는 이걸 지원하는 사업들인데 이걸 하려고 보니 이제 법적 제도적 좀 기반들이 부족했던 것이죠. 그래서 제가 지역대학 및 지역균형 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을 대표 발의해서 통과를 시켰는데요. 크게는 그렇게 지역 대학과 지자체가 서로 협업 체계를 구축할 수 있는 지역 혁신 협업 체제 구축에 관한 법적 근거가 지금까지 없어서 그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또 하나는 규제 샌드박스 제도를 지역 혁신 플랫폼 사업에 적용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새로운 제품이나 서비스가 나오면 일정 기간 동안 규제를 면제하거나 좀 유예해 주잖아요. 이제 그게 규제 샌드박스인데 우리 지역 혁신 플랫폼 사업도 일정 기간 동안 규제를 좀 완화해서 고등교육 핵심 특화 지역으로 지정이 되면 규제 없이 상당한 부분들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이제 그런 법적 제도적 지금 기반들을 마련한 건데요. 이 지역 혁신 플랫폼 사업이 1단계로 지정이 된 게 경남, 충북, 광주, 전남이래요. 근데 광주, 전남은 전남대하고 목포대가 중심이 되고 나머지 14개인가 15개 대학이 좀 참여를 하고 있는데 가장 잘 안 돼요. 세계 중에. 예. 그래서 이렇게 굉장히 의미 있는 사업들이 또 유독 전남만 잘 안 되고 있어서 굉장히 좀 안타깝기도 하고요. 제가 곧 또 전남도하고도 그 문제를 만나서 좀 상의를 해야 됩니다만 이게 이 제도가 상당히 이제 좀 혁신적으로 시작한 사업이니까 정말 지자체가 주도를 해서 지역 대학을 견인하고 그리고 지역 기업이 요구하는 인재들을 좀 공급할 수 있는 이런 체계들을 갖추어서 이 지역과 지역 대학이 같이 살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기를 좀 강하게 좀 희망하고 있습니다. 네. 잘 안 되는 원인은
도움이 안 되기 때문입니까? 아니면 현실적인 여건들이 녹록지 않아서 그렇습니까? 네, 이제 그 사업이 사실은 이제 소위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제 관련 법적인 근거도 없고 그래서 작년에 갑작스럽게 만들어진 그런 측면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지역에서 이제 준비하는 게 좀 부족했고요. 그래서 이제 아마 1차 년도에서는 저희가 이제 많은 어려움과 시행착오를 겪었습니다만은 2차 년도부터는 잘 될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이 사업을 간략하게 제가 좀 추가적으로 말씀을 좀 드리면 네. 앞서 말씀하신 이제 지역혁신 플랫폼 사업이 정확한 명칭은 지자체 대학 협력 기반 지역혁신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 명칭을 말씀드린 이유는 이 명칭 안에 이 사업의 목적이라든지 방향이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해당 지역의 전략 산업에 필요한 인력을 해당 지역 대학에서 양성을 해서 배출하고 그러면 그 인재들이 지역 기업에 취업을 하고 지역에 정착해서 지역 대학, 지역 사회, 지역 산업이 한꺼번에 생존하는 그런 생태계를 만드는 사업이고요. 이게 이제 권역별로 해서 적게는 막 250억 원에서 530억 원을 정부가 지원해주고 나머지 30%에 대해서 더 이상 이제 거기다 매칭 펀드 개념이죠. 지자체가 부담해서 이제 시작하는 사업이고요. 말씀하신 대로 작년에 이제 이 광주 전남은 약 500억 원 규모, 이게 498억 원입니다, 정확하게. 이 지역혁신 플랫폼 사업을 시작했는데 작년에 시작할 때는 이제 우리 광주 전남의 전략 산업인 에너지 쪽하고 그다음 미래 운송기기 쪽에 이제 인력을 양성하는 사업으로 진행했습니다. 근데 올해는 이제 더 추가해서 문화관광 쪽하고 그리고 이제 AI 쪽이 추가돼서 이제 사업이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사업이 진행이 되면은 결국은 지역의 대학을 나온 젊은이가 다른 지역으로 가지 않고 지역에서 정착해서 살 수 있는 그런 구조. 그래서 지역을 떠나지 않고 청년들이 지역에서 만족하고 살 수 있는 그런 구조를 만드는 것인데. 현실적으로 이제 이런 사업이 처음 시작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이제 해야 되는 사업들이 많은 거죠. 그리고 이제 준비해야 될 것도 많고 무엇보다도 그러면 이제 이 지역에 있는 기업들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에너지라든지 예를 들어 미래운송기기나 문화관광이나 AI 쪽이나 이 좋은 인력은 양성했는데 그 친구들이 나와서 취업할 좋은 또 기업들도 있어야 되거든요. 이런 것들이니까 한꺼번에 동시에 진행이 돼야 되고 또 그걸 또 지역사회나 지역의 어떤 지자체가 협력해서 도와줘야 되고 근데 이제 이게 처음 시작하다 보니까 약간의 이제 혼선이 있었고 그렇지만 또 나름대로 열심히 하고 있어서 올해는 잘 진행되리라고 저도 기대하고 있습니다. 말씀하시니까 제가 한마디만 조금 네. 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전남, 광주 전남이 다른 타 지역에 비해서 산업 기반들이 좀 약하잖아요. 네. 그건 사실이죠. 그래서 조금 다른 데보다 어려움이 있었을 거라고는 생각합니다만 처음에 구축했던 그 산업 기반 말고 다른 산업 기반들도 사실 많은데요. 너무 좀 출발 자체를 그러니까 아이들을 잘 양성해서 좋은 기업에 취업시키는 이 구도를 이루기에는 좀 방향이 어땠는가에 대한 생각들도 있고 올해 2단계 사업을 하면서 지금 문화관광하고 AI로 가신다고 했는데 그러면 우리가 AI에 대한 산업 기반은 있는 건가 문화관광에 대한 산업 기반은 있는 건가에 대해서 지금 혹시 지역혁신 플랫폼 사업의 원래적 목적을 제대로 좀 충족시키는 방향이 맞는지에 대해서 저는 여러 가지 생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교수님께서 그런 부분들도 한번 같이 한번 좀 검토를 좀 해봐 주시기를 부탁을 드려요. 네. 그게 이제 지역이 전체 예산의 30%를 매칭 펀드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대학이 독자적으로 가는 게 아니고 지자체 협력해서 가다 보니까 결국 대학들하고 지자체하고 조율을 통해서 어떤 분야의 인재를 양성해서 어디에 배출시킬까를 협업을 통해서 그리고 협약을 통해서 이제 진행을 하다 봅니다. 그러다 보니까 대학 입장에서는 지자체 요구를 받아들일 수밖에 없고 또 이제 대학은 지자체에 이런 인력을 양성할 수 있습니다라고 얘기를 하는 과정 속에서 그런 산업 분야가 정해졌습니다. 그리고 이제 산업 분야가 아마 시청자들이 볼 때도 너무 협소하다 이런 생각을 할 텐데 당초 이제 교육부가 요구했던 것들이 한 두세 개 정도의 산업 분야에 막대한 재원을 좀 투자해서 전략적으로 집중적으로 육성했으면 좋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출발할 때도 원래 5개 분야를 이제 고민했었는데 결국 2개로 줄어들었고 그래서 이제 추가적으로 올해 2단계 사업을 하면서 2개를 더 추가한 것이라고 보탠 것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주체가 여러 더 등장해야 논의가 더 풍부해질 수 있는 이야기인 것 같아서 서로의 입장은 이렇다 정도로 정리를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또 교육 혁신을 위한 이외에도 21개 발의 법안이 국회에 계류되어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어떤 게 더 계류가 되어 있습니까? 제가 법안은 많이 냈고요. 애를 쓰고 있습니다. 근데 하여튼 법안이 들어오면 이제 교육이 법안 소위에서 논의를 해야 되는데요. 하여튼 특히 사학 혁신과 관련한 것들은
좀 무조건 반대들이 좀 있고 그래가지고 저희가 굉장히 좀 애를 먹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몇 가지만 소개를 해드릴까요? 평생교육법 있습니다. 지금 기대 수명이 엄청 늘어났잖아요. 그리고 그 기술이 빠르게 발전하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6살 때부터 27살까지 교육받아가지고 그거 가지고 이제 평생을 먹고 살 수가 있었는데 지금은 그럴 수가 없는 구조가 된 거죠. 평생교육이라고 하는 거는 사실 우리 헌법에서도 평생교육의 필요성을 직접 거론할 정도로 중요한 교육 그 분야 중에 하나인데 지금까지 사실 우리나라의 고등교육은 딱 19살부터 27살 때까지 그 청년들만 교육하는 시스템이었어요. 앞으로 대학도 그렇고 전체적으로도 평생교육에 더 많은 투자들을 해야 한다. 기존에 이제 지방대학들 중에 경쟁력 없는 대학들은 빨리 평생교육기관으로서 좀 전환을 해야 한다. 이런 당위들도 있는 건데요. 그 문제뿐만이 아니고 지금 이제 평생교육 시스템을 좀 더 강화하려면 교육부가 지금까지보다는 더 많은 역할을 해야 된다. 정확한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들을 법에 담았고 그리고 지자체가 지금까지와는 달리 평생교육의 주체로서 책무를 다해야 한다라고 하는 점들을 담아서 앞으로는 이제 지자체와 국가가 모두 함께 노력해서 평생교육들을 강화하는 이런 내용들을 좀 그 법안을 담아서 준비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국립대학법도 만들었습니다. 우리 국립대학이 굉장히 많은데 국립대학의 근거가 되는 국립대학의 설립과 운영에 관한 기본 법률이 없습니다. 우리나라에. 쭉 그냥 대학 만들어서 주고 해왔던 거지 법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국립대학법을 만들어서 국가와 국립대학 사이의 관계도 재정립하고 그다음에 국립대학의 공공성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가에 대한 내용들도 좀 담아서요. 앞으로 국립대학이 정말 말 그대로 국립대학으로서 나라가 세운 대학으로서 모든 고등교육의 중심이 되고 그래 이게 자기 책무를 다하는 이런 방향으로 좀 가야 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법안을 준비해서 논의를 하고 있고요. 알겠습니다. 그 정도까지만 들어야 될 것 예, 같습니다. 예. 시간이 녹록지가 않아서 왜냐하면 현안 이야기들이 좀 더 많기 때문에 제일 문제는 학령 인구 감소잖아요. 근데 2024년 현재 중3이 대학 가는 해가 10만 8천여 명이 이제 미달될 수밖에 없다. 이거는 당장 보여지는 수치이기 때문에 당장의 대책이 좀 필요할 것 같은데 정원을 감축하자니 등록금 수입에 굉장히 많은 의존하고 있는 대학으로서는 위기가 더 가속화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국고 지원이 더 필요하다는 주장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는 많은 또 공감을 실제로 하실 것 같습니다. 주 교수님께서는. 네, 그렇습니다. 앞서 이제 뭐 여러 가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특히 이제 학령 인구 감소하면은 결국 입학 자원이 줄게 되고 그러면 대학들은 등록금 수입이 주 재원인데 등록금 수입이 줄어들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다면 대학 입장에서는 이제 앞서 말씀드린 대로 결국은 뭔가 줄여야 되는데 줄인다면은 현재 갖고 있는 시설 운영비 또 이제 교육 시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계속 유지를 해야 되고 또 직원들 고용도 유지를 해야 되고 또 인건비도 계속 감당을 해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학생들에 대한 교육 투자가 소홀해질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그러면 이제 그 교육 투자 부분을 좀 더 투자를 해서 교육이 정상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은 정부가 재정 지원을 해주는 방법밖에 없는 거죠. 왜냐하면 대학이 별도의 무슨 뭐 수익 사업을 할 수 있는 기관도 아니고 그런 측면으로 본다면 앞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OECD 평균 이상은 정부가 재정 지원을 해줘야만 현재 대학 구조가 이제 유지될 수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문제는 이제 결국 그 대학들이 그러면은 그 정부의 재정 지원을 받아서 어떻게 그걸 효율적으로 쓰느냐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것들이 남아 있는데 그건 이제 정부가 재정 지원을 해주면서 각 대학들이 좀 더 특성화해서 특색 있는 학문 분야, 최신 트렌드에 맞는 학문 분야로 구조조정하도록 좀 요청을 해야 되고요. 그리고 또 무엇보다도 지금 대학들이 대부분 과거의 어떤 전통적인 커리큘럼으로 이론 중심의 교육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현장과 동떨어진 교육을 하다 보니까 졸업생들이 이 기업체라든지 현장에 가게 되면은 별로 그렇게 환영받지 못하는 그런 이제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더 현장 친화적이고 실무 중심적인 그런 교육을 하는 대학들 중심으로 지원을 해주는 걸로 아마 나가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같은 질문 서 의원께도 드리겠습니다. 예, 우선 고등교육 재정을 더 확충해서 문제를 풀어야 한다라고 하는 거는 이론이 없을 것 같아요. 네, 그건 네. 그것대로 하되 또 여러 가지 좀 방책들에 대한 방법들에 대한 논의들이 있었습니다. 지난 교육부가 5월 20일 날 대학의 체계적 관리 및 혁신 지원 전략 이걸 발표를 했지요. 정원을 유연하게 조정하는 방식 좀 제시를 했는데 예컨대 이런 거예요. 이제 학부 정원이 너무 많잖아요. 실제로 들어올 아이들에 비해서. 그러면 학부 정원을 줄여요. 대신 학부 정원을 1.5명 줄이면 일반 대학원 석사 1명
이거를 더 늘려주겠다 이런 거예요. 또 학부학생 2명을 줄이면 전문대학원 석사 1명을 더 증원한다 그러지 이렇게 하는 건데 지금 예컨대 이제 반도체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이렇게 새로운 인력들이 석박사들이 많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방향으로 석박사 과정들 인원을 더 늘리고 학부 정원을 줄여나가는 이걸 연동해서 풀어줘야 대학들이 수용할 수 있기 때문에 또 하나는 지금 성인 학습자 전담 과정의 정원으로 자꾸 유도하는 방안들도 필요할 거예요. 지금은 어쨌든 고등학교 졸업해서 대학 들어온 아이들의 교육 중심인데 앞으로 이제 평생교육의 일부를 대학이 담당하도록 함으로써 그 인원 부족에 대한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방책들도 있을 거고요. 이게 교육부에서도 제시를 하고 있고, 근데 대학들이 아직 본격적으로 움직여주지를 않으세요. 조금 더 깊이 있는 논의들이 좀 있어야 될 텐데, 대학은 아직 불신이 있는 것 같고요. 교육부는 교육부대로 이제 또 좀 여러 가지 고충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바로 들어보죠 뭐. 모집 정원 유보제 불신하십니까? 네, 네. 이제 그게 이제 모집 정원 유보제가 이제 말씀하신 그런 맥락에서 나온 건데요. 네. 이게 저는 이제 근본적인 해결책은 될 수 없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근본적인 해결이 안 된다. 왜냐하면 이제 일단은 모집 정원 유보제가 정원은 그대로 갖고 있고 필요하다면 이제 신설학과 쪽에 정원을 늘리거나 아니면 대학원생으로 이제 유도를 하는데 그렇다면 결국은 학생들이 3년에 10만 명이 주는데 학생들이 주는 상황에서 과연 대학원생은 늘어날 것인가라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결국 그렇게 된다면 대학원생을 늘리거나 새로운 학문 분야에 대한 인력들을 새로 신입생으로 충원을 해야 되는데 기본적으로 입학 자원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게 참 어려운 일이라는 생각이 들고 만약 그렇다면 이제 말씀하신 대로 우리 성인들이 이제 앞으로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직업을 한 6번 정도 바꾸면서 살아야 된다고 그러는데 그런 교육 수요들을 대학이 감당한다거나 아니면은 해외에 있는 유학생들을 적극적으로 유치를 한다거나 이런 식으로 이 문제를 풀어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만약 그렇지 않다면은 저는 전체적으로 모든 대학들이 일률적으로 좀 정원을 줄이는 방안을 선택할 수밖에 없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이제 그렇게 해야만 수도권 대학하고 지방 대학이 균형 있게 이게 정원을 줄일 수 있거든요. 만약 평가를 통해서 정원을 줄이게 된다면 수도권 대학들은 정원이 그대로 유지될 가능성이 크고 결국 지방에 있는 대학들만 결국 줄일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좀 줄이고 줄이는 것에 대한 여러 가지 인센티브도 별도로 또 주는 쪽으로 알겠습니다. 진행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다 거의 시간이 끝나서요. 못하신 말씀 있으시면 두 분께 한 40초씩 드릴 수 있을 것 같거든요. 뭐 주체 어디든 이야기를 하셔도 좋으니까 서 의원께 먼저 드리겠습니다. 그 과거에 아까 교수님도 말씀하셨지만 과거에 지방 거점 국립대학을 나오면 서울에 있는 여느 그 사립대학을 나온 것보다 더 취업도 잘 되고 평가받았었습니다. 지금은 완전히 그렇지 않습니다. 근데 그렇게 된 원인을 학생 1인당 교육비로 보면요. 서울대학교가 학생 1인당 교육비가 1년에 4,474만 원을 씁니다. 근데 거점 국립대학 중에 가장 지방 국립대학 중에 가장 그 사정이 낮다고 하는 부산대가 1,800이고요. 전남대학은 그거보다 더 낮고 네, 그렇습니다. 순천대학은 1,400만 원 수준입니다. 이래 가지고는 국립대학이 자기 역할을 할 수 없습니다. 국립대학에 대한 광범위한 투자를 통해서 학생 1인당 특히 우선 거점 국립대학만이라도 이렇게 해서 지역에 있는 대학을 나와도 충분히 좋은 인재다라고 하는 평가들을 받을 수 있는 형태로 만들어내지 않으면 지방대학이 살 수 없고 지방대학이 살지 않으면 지역이 살기 어렵다 이런 생각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주 교수님께도 한 예. 40초, 30초만 드려야 될 것 네. 같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이제 정말 대학이 어렵습니다. 특히 지방 대학이 어려운데 우리 지역에 있는 대학과 대학 구성원들도 이제 각고의 노력을 하고 있지만 아마 지역민들이 보실 때는 많이 부족할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더욱더 우리 대학들이 말씀 주신 대로 좀 더 경쟁력 있는 대학 또 특화된 양질의 교육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된 것만은 분명합니다. 그렇지만 저는 드리고 싶은 말씀이 우리 지역민들이 우리 지역 대학을 좀 관심을 갖고 사랑해 줘야 된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결국은 지역에 있는 대학에 진학한 학생들이 지역에 남아서 지역을 활성화시키고 지역의 여러 가지 일들을 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가능하면 우리 지역에 있는 학생들이 지역 대학에 와서 좋은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좀 더 지역 대학에 대한 애정어린 시각을 좀 가졌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미 위기는 발등에 떨어진 상태여서 이런 논의 장들이 더 많이 필요하다라는 것에는 좀 생각을 하면서 마무리를 해야겠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네. 네, 오늘 이 시간도 마치겠습니다. 긴 시간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